2025년 9월 28일 일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제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이른 거에 팍스 코리아나 시대라고 하니까 더러 그 숙리에 빠져있는 얼간이들이 코웃음을 치는데, 역사적으로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긴 것은 뭐 굳이 다윗과 골리앗을 말하지 않더라도 많습니다. 실제로 기원전에 뭐 수천 년 전에는 그 이집트의 태양신 또는 뭐 그 페르시아의 마르둑이라든가 또는 그 블레셋인데 그것이 뭐 이스라엘로랑 팔레스타인이죠. 거기 뭐 이렇게 다곤이라든가 이런 신들,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강대국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훼 여호와라는 거는 집도 절도 없는 신, 떠돌이 신이었죠. 많이 깔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고 적어도 호국신이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에 있어야 그것이 이제 그 강대국 호국신인데, 그러니까 뭐 이집트의 태양신전이라든지 뭐 페르시아나 또는 그 아시리아나 바빌론의 그쪽에 무슨 그 수호신들, 호국신들은 큰 신전에 있죠. 심지어는 이제 그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다곤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고 그러는데, 야훼는 신이 없죠. 신전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야훼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신전에 거하지 않겠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부자가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만들 때도 야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데 만든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전 말고 기원 후에 존재하는 신은 야훼만이죠. 그 태양신 어디 있나요? 이집트의 태양신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또는 페르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뭐 마르둑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은 신만 없어진 게 아니라 뭐 나라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멀리서부터 예를 들 건 많지만은 명청 교체기 때부터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17세기니까 17세기에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했는데요. 그 명청 교체기도 명나라가 패권국가 했다면은 그 청나라는 나라가 없는 거죠. 아직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없고, 그 명나라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부족, 그 유목민들이 아닙니까? 거기 이제 우두머리가 누르하지라고 아주 볼품없는 그 유목민 부족인데, 여진족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에 이제 통일을 이루었어요. 일본은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까지는 아주 작은 여러 개 봉건 국가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땅 기싸움을 했는데, 그걸 이제 통일한 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통일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무라이들을 이제 써놓을 데가 없잖아요. 뭘 이제 주고 다 나눠주기도 땅도 물론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한 것은 그야말로 군사력, 이 수많은 무력들을 뭔가 충족을 시켜주려면 명나라 땅을 쳐야 되겠다. 중국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조선에게 길을 빌려달라. 길을 빌려달라. 중국에 적을 하겠다 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임진왜란인데, 세계사에서 그걸 이제 제1차 중일전쟁이라고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명나라를 쳐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그거 보면 알겠지만은, 이 일본 군사들이 그냥 그 신의주까지 막 그냥 직진해요. 어디 옆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는 임진왜란을 조선과 일본 사이로 전쟁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근시안적인 사고고, 물론 일본과 명나라가 전쟁한다고 해서 조선이 강건도 불구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피해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임진왜란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세계사는 그거를 중일전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의 황제가 마력제고 주익긴인데, 중국의 그 황족들 성이 주씨 아닙니까? 붉은 주자, 좋은 자의 후손들. 그 주익긴이 우리 조선은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도 그 마력제가 너무 조선을 사랑해서 군대를 보내줬다, 소위 말해서 구원군을 보내줬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차피 중일전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터를 우리가 제공하는 오히려 더 아픔이 있는 거지 무슨 구원군입니까 그게. 사실은 조선이 일본하고 특별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바로 명나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구원군은 명나라가 우리 구원군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뭐 마치 구원군은 자기들 행세했고, 또 놀랍게도 우리 조선의 그 4대 모아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선비들이 그것을 명나라를 다시 나라를 만든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명나라 황실이 전비를 많이 들였어요. 전쟁터는 조선 땅이지만은 그게 간단치 않거든요. 이효성을 통해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해서 일본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게 참 장기 전쟁으로 갈 뻔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7년 만에 죽음으로써 전쟁이 끝났죠. 철수하는 와중에 이제 한 놈도 살려보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열심히 소탄전 하다가 이제 전사하시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누르하치가
중국 북방에서 유목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르하치 당대에는 명나라를 없지는 못했고, 또 누르하치 아들이 홍타이지인데, 청태종 홍타이지인데, 홍타이지도 중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명나라가 무너진 거는 이제 누르하치의 아들 중에서 이제 홍타이지 말고 서자 도르곤이라고 있는데, 홍타이지 동생이고 홍타이지 아들이 순치제거든요. 순치제의 숙부죠. 숙부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수양대군은 단종한테 그냥 뺏어버렸는데, 이 도르곤은 전혀 뺏지 않고 순치제를 끝까지 보위했던 그런 작은 아버지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도르곤 때야 이제 명나라가 무너졌는데, 명나라가 무너진 것은 무슨 꼭 그렇게 청나라가 침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자성의 난이라든가 농민의 난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나중에 이제 접수만 한 거죠. 거의 그러니까 자금성에 도르곤 입성할 때는 아예 무혈 입성했어요. 거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도 같이 갔다고 그래요. 무혈 입성할 때. 그러니까는 소현세자는 인질이긴 한 도르곤, 순치제 때인데, 도르곤은 실력자이죠. 작은아버지지만 습정이니까. 그러니까 순치제는 도르곤이 모든 걸 다 있고, 순치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명칭만 황제였죠.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 소현세자나 우리 인조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한 사람은 도르곤이에요. 그러니까 도르곤이 소현세자를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아담 사전 선교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조는 얼마나 속알떼기가 코딱지만 하냐면은 자기 아들을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중국의 도르곤하고 가까우니까 소현세자가 마치 자기를 그냥 없애버리고 갈아치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소현세자를 죽였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정사로 확인은 안 됐지만, 왜냐면 멀쩡한 소현세자가 나중에 기국해가지고 죽을 리가 없잖아요. 죽인 거죠. 실제로 금시 기록에 보면은 독극물에 의한 어떤 그런 죽음이라고 이렇게 추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됐고, 하여튼 누르하치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러니까 누르하치를 키운 거는 놀랍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력제하고 붙어가지고 명나라하고 붙어가지고 전쟁하는 동안에 큰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다시 300년 후에 천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천일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 동학혁명이 이제 일어났는데, 조선에서. 그러면 동학혁명이 일어났으면 사실은 이제 조선 정부가 왕실이 전주에서 동학군하고 만나가지고 전주 화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동학군이 해산했단 말이에요. 서로 해전 계획을 잘 하기로 하고. 근데 그 전에 민비가 SOS를 취한 거죠. 청나라에다가 군대 보내달라. 근데 그것이 민비가 그렇게 했던 것이 3번이에요. 이모군란 때 1882년 때 한 번 하고, 1884년 때 과신유기 때 또 한 번 하고, 1894년 때 동학혁명 때 또 3번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높이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피가 거꾸로었는데, 명성황후는 민비는 살았을 때 명성황후였던 적도 없고 죽고 나서 이제 추전한 건데, 그 민비가 한 일이 뭐냐면 계속 외국군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지 전에 이미 청나라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외국군을 불러가지고. 지금도 이제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이재명과의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력도 어떻게 보면 미군이란 존재 아닙니까? 중화민국이란 존재. 이렇게 외국군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사람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비는 3번째 동학혁명 때 청군을 불렀는데, 청일간에는 무슨 조약이냐면 텐진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갑신정변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 청일군이 하마터면 조선 내부에서 이 충돌이 일어날 뻔했다.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가 청국군이. 그러니 앞으로 양군이 이제 조선에서 서로 떠나면서 조선으로 진주할 때는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 연락을 하자. 거류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텐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민비는 동학혁명만 진압하는 걸 요구할 목적으로 청국군만 불렀는데, 청국군이 아까 말했잖아요. 텐진 조약에서 혼자 못 들어오잖아요. 일본에 연락했어요. 우리 청국군 지금 조선에 진주한다. 그래? 그래서 일본군도 또 출발했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면은 10년 만에 오니까 이번에는 군대를 제대로 보내가지고 조선에서 청국군을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조선의 종주군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군대를 어디로 보냈냐. 동학혁명이 주로 제일 심하게 일어난 데가 전라도 아닙니까? 호남인데. 그럼 일본에서 올라오면 호남이 가깝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호남을 안 왔어요.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제물포로.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서울로 들어왔어요. 서울에는 동학난이 별로 안 일어났고 동학혁명이 그때는 난이가 있으니까 동학난이 아무 없었거든요. 서울에는 주로 이제 호남 지방 많아봐야 충청도까지 그 정도였거든요. 군대가 올라오면 거리 와야 되잖아요. 거리 안 오고 또 인천까지 올라가고 서울로 들어온 거예요. 경복궁. 그래갖고 그 군대는 바로 서울로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경복궁을 점거를 해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조선왕실은 이제 고종이나 민비는 우리 동학군하고 전주 화약을 해서 잘 됐으니까 떠나라. 안 가죠. 왜 갑니까? 우리가 올 때는 어떻게 하는데 불러서 왔더니 왜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간다고요? 안 나가고 오히려 일본군은 고종과 민비를 볼모로 잡고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근대 내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무슨 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여세로 말하면 장관이죠. 그런 식으로 대신인데 장관이라죠. 대신인데 내각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근대식으로 해라. 그러고 동학군하고 무슨 전주 화약 맺은 거 패전 계획안 그딴 것도 거기 보니까 토지 계획도 있던데 그래서 떼버리고 나머지는
왜 그걸 갖다가 저기 그 교정청이 사냐? 교정청이 뭐냐면 이제 동학군하고 전국 왕실하고 계약이거든요. 예, 그 패전 계약을 잘해보자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때려치워버리고 내각, 그러니까 친일 내각이죠. 그 김홍진 내각이었는데 친일 내각에서 이거를 갖다가 해라 직접 개혁을 토지 개혁만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갑오개혁이고 갑오경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많은 교과서는 1894년의 사건이 세 가지예요.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갑오경장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거기서 동학혁명을 쑥 빼버리고 갑오경장만 주로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대사건인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주체적인 사건이 아닌데 오히려 거의 이제 그 지배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져버렸죠. 졌으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전쟁 배상금 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한 10여 년 지나니까 1911년에 이 무한 무창 그러니까 난징이나 마찬가지로 중국 남부죠. 거기 이 순원인데 순원이 이제 그 신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청나라하면 뭐 전체 중국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태평천국에 난 때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아편 전쟁 때문에 아편 전쟁 2차 때문에 중국이 아주 그 멍들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중국 남쪽으로는 동남쪽으로는 전부 다 개항을 했잖아요. 개항을 해서 뭐 상하이도 전부 이렇게 서양 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태평천국이 일어나가지고 그 한 14년 동안 남중국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태평천국은. 그러니까 남청, 북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청나라가 전부자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태평천국이 한 14년 만에 진압되고 다시 이제 전체가 청나라로 됐지만은 그래도 그 기운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청일전 때까지 지니까 이제 순원이 거기서 이제 이 실력 일부를 모아가지고서 신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남경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고 태평천국의 그 수도도 난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신혁명인데 그러니까 이 순원은 원래 일본 유학관 이제 의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중화민국을 세웠죠. 그래서 그 중화민국 안에서 나중에 이제 장제스도 나오고 마오쩌둥도 나오고 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중화민국 가꿀로 이제 장제스 때문에 대만으로 쪼그라들긴 했지만은 그게 요새 말하는 이제 대만인데 그것이 이제 원래 중화민국이죠. 원래 전체 중국이 다 중화민국이었죠. 지금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메이지고 메이지가 이제 일으켰는데 거기서 스타가 된 것은 결국은 10여 년 후에 순원이 스타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원은 지금도 저기예요. 그 중국 공산당이나 또 대만 국민당이나 서로 존경하죠. 순원이 호가 중산이거든요. 이 지역마다 중산이라는 뭐 지명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도 대륙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만은 이제 장제스고 이 대륙은 마오쩌둥인데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나중에 다시 이제 1937년 중일전 제3차 중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중국에서는 난징 대도사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난징 대학사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순원은 죽고 후계자가 이제 장제스인데 장제스가 국민당군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군을 이끄는 이제 그런 실력인데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거의 전체가 국민당군이고 중국 공산당군은 그야말로 중국 한족국도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때 이제 마오쩌둥은 그 15세 이제 그 무한 사범학교 후난성 창사 사범학교 그때는 사범대학이라 하지 않고 사범학교인데 사범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제 교사질을 하다가 이제 중국 공산당 입당했고 그랬는데 그 마오쩌둥이 공산당 입당할 때는 중국 장강이었던 그 인근의 호수라고 그러죠. 큰 호수. 거기 배를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핍박하니까 배를 띄워놓고 거기 12명이 중국 공산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때 당 대표는 이제 천두슈 국경대학장 천두슈였고 마오쩌둥은 이제 12명 중에서 이제 가장 막내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마오쩌둥이 이제 결국은 중국의 이 국부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은 순전히 일본 히로히도 천황이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장제스가 국공분쟁을 하면서 계속 그 마오쩌둥 세력을 없애려고 애를 쓴 나머지 키워줘 버린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애난까지, 남쪽에서 애난까지 만리장전, 실제로는 이만리장전이라는데, 거기가. 도망을 가면서 그게 10분의 1로 줄어요, 공산당군이. 인원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그냥 시달렸죠. 그런데 계속 가면서도 그 농민들, 이 농촌사회를 계속 이렇게 이 제도를 개선하고 막 이렇게 복지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토지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환심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확 돌아선 거죠. 중국 대륙이. 그래서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힘을 얻고 반면에 이제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맨날 이제 그 마오쩌둥군 지나간 데 가서 막 누가 빨갱이냐고 어쩌냐고 자꾸 적치기나 하고 이따위 짓을 하니까 인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군대는 해해가지고 뭐 신무기나 팔아먹고 근데 그 신무기 팔면 혹시 거사해도 공산군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좋은 무기 사다가 써보지도 않고 다 갖다 바친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제스는 이제 그 대만으로 도망가고 국민당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지금의 타이완이 됐고 오히려 이제 마오쩌둥 군대는 지금의 중국, 그때부터 신중국이라고 해요. 신중국의 리더가 됐고 오늘날 G2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나라는 커지는 것인데 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이 원래 그때 왜 프랑스가 서양의 패권국가가 된 것은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준 거예요. 다른 나라는 여전히 그 왕인정이 세습되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나폴레옹은 이제 그 왕족이 아니잖아요. 귀족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민 출신인데 그것도 그 코르시카 섬이라는 데서 그러니까는 원래도 프랑스인이 아니었던 데에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인이 된 데서 그 선놈이죠. 시골뜨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스스로 자칭 황제까지 됐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나폴레옹이 항상 영적 국가를 침략할 때 뭐라 하냐면 침략이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별로 유혈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를 주러 왔다. 우리 프랑스 혁명이 자유를 수출한다. 다 깨라. 그러니까는 옆에 유럽 모든 나라들이 지도자들, 그 지배자들은 프랑스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정권 안보가 안 되니까. 근데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프랑스군을 해방군을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해방군이죠. 그 프랑스군이 쳐들어오면은 그래서 프랑스에 오히려 복속이 되면은 이제는 뭐 신분도 다 없어지고 왕족도 다 그런 거 없으면 새로운 공화정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전 유럽을 지배자가 됐는데 제일 이제 말을 들어먹지 않는 데가 영국이죠. 왜냐하면 영국은 바다 끝내 있으니까. 그리고 영국은 또 프랑스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잘 왕정하고 사실은 영국은 그 수백 년 전에 크로멜이 공화주의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찰스 왕도 1세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나쁜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화정을 싫어하고 입헌 군주정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라든가 그 나폴레옹의 세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또 정권 안보를 흔드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전 유럽에서 나폴레옹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영국인데 그래서 나폴레옹이 있어요. 모든 유럽들에게 말하기를 영국하고 거래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대륙 봉쇄령. 우리 유럽 대륙은 일체 영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너희는 썸놈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몰래 영국하고 이제 밀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나폴레옹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 내 말 안 들었어. 응징할 거야.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원정을 한 거 아닙니까? 갔는데 군대를 가고 끌고 갔는데 모스크바에서는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섬을 다 비워버렸어요. 그야말로 그 청야작전, 초토전술 다 태워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원래 전쟁은 모든 전쟁 군수물자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현지에서 조달돼야 되잖아요. 그래 프랑스군이 무혈입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섬을 비워놨으니까 모스크바에서.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다 없애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겨울이 오니까 우와 이게 뭐 모스크바의 겨울이 어디 파리에서 겪던 그런 겨울 같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춥지 먹을 건 없지 뭐 근데 뭐 적은 없으니까 뭐 싸울 일은 없는데 우선 뭐 굶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뭐 저쪽은 계속 대응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후퇴오면서 계속 오면서 죽고 그래가지고 모스크바 원정 딱 지고 파리로 돌아오니까 이제 파리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엘바섬으로 이배됐다가 다시 엘바섬에서 곤토 중례를 했어요. 그 백일천하 나와가지고 다시 그때는 이제 다른 유럽들이 나폴레옹을 상대로 싸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 러시아만 싸웠는데 특히 이제 그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라든가 이끄는 그 반 나폴레옹 부대가 또 전쟁이 아주 워털루에서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완전히 센텔레나로 이배됐고 끝났는데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두 번째 패권국가가 됐습니다. 그 영국이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계속 이제 그 독일군하고 많이 싸우게 되죠. 독일은 이제 그 1차 대전 때도 영국하고 싸웠고 그 연합국이라는 것이 결국 영국이고 프랑스가 이제 연합국이니까 독일이 이제 추축국이고 그러니까 물론 추축국도 독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딱 보면은 연합국 쪽에서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영국 추축국 쪽에서는 독일 이렇게 되니까 영국과 독일 싸움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영국이 계속 1, 2차 대전을 이제 이겼죠. 그래서 그 영국의 패권천하를 우리가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1이 영국, 제2가 독일 아닙니까? 계속 1, 2간의 싸움인데 이제 미국은 전쟁을 하기도 싫어했는데 자꾸 영국이 미국한테 종용을 했어요. 야 무기 보내라 뭐 해라 빨리 참전해라 무기 보내고 무기 장사하지 말고 와서 좀 피도 흘려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독일은 졌고 영국은 진 것은 아니지만은 영국은 전쟁으로 빚진 것을 미국한테 갚아주기 시작했는데 4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까지 1970년까지 30년 동안 빚만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브리타니카 시대는 끝나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미국 시대가 열린 거죠. 그 미국이 이제 소련하고 또는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패권 다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다음은 팍스 시니카 시대야. 중국이 시니카니까요. 시니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은 미국은 그 트럼프는 특히 그 지난번에 이재명과 이제 처음으로 그 백악관을 만날 때 그날 만나러 가는데 아직 이재명 도착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자기 SNS에다가 뭐 한국에서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그딴 걸 썼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마치 뭐 실수로 쓴 것처럼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잘 모르고 쓴 것처럼 뭐 트럼프는 말했지만 그게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걸 모르는 트럼프가 아니죠. 그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 잔머리 쓴 거죠. 마스터 플랜 안에 다 있었던 이야기 이들이에요. 그 일정표에 딱 그렇게 써서 그 보이고는 또
굉장히 마치 선심이라 베푼 것이냐, 막 이재명 등 두들겨주고, 그러면 그냥 그 현찰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갈 줄 알았더니 그냥 떠나버리니까 다시 또 조지아에서 한국인 기술자들 300명을 마치 노예 사냥하듯이 세상도 그따구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촉이 떨어진 거죠. 촉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제국만 하다 보면은 이 제국 아닌 작은 나라들의 그 엄청난 민주적인 역량 이런 걸 갖다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또 유엔 갔을 때도 국제 신문들 아주 영국의 BBS나 CNN이나 할 것 없이 국제 언론 단체들하고 전부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계로 뉴스 퍼져버렸잖아요. 트럼프가 말하는 건 다 안 퍼져도 그런 기사들을 다 퍼졌는데,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탄핵과 IMF. 이거는요, 다른, 그다음에 윤석열한테도 다른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번 할겸 해보라는 이야기니까. 탄핵을 말했다가 뭐냐면, 야, 나 뭐가지 내놓으라고? 못해. 이 말이거든요. IMF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한국인에게 IMF가 뭐고 탄핵이 뭔지를 계속 설명했거든요. 신문에다가. 그거를 또 세계인들이 모르질 않아요. 알아요. IMF 때 근무한 것도 알아요. 탄핵이 촛불행동 비천행동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무슨 지를 아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몰랐던 트럼프가 조지아에서 기술자 300명 억류한 짓거리, 그것도 나중에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겠어요, 이게? 미국이 아무리 형편없는 나라라 하더라도 트럼프 모르게 300명을 그렇게 노예 사냥한다고요? 근데 다 트럼프 머릿속에 다 있던 그 각본표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재명이가 흔들려가지고 될 줄 알았죠. 처음에 저 SNS 올린 것도 우리 한국의 내 사정 갖다가 지금도 승리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얼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간질을 잘 시켜볼 줄 알았는데, 하기는 모르겠어요. 조지아주 300명 기술자 억류 사건, 노예 사냥 사건 없었더라도, 그것만 안 했더라도, 어쩜, 우리 국내에 있는 승리 사대주의자들이 외국 짓거리를, 나라 팔아먹은 짓거리를 잘 뻔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조지아주 노예 사냥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어림도 없었지만은, 그런 걸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일일이 다툼을 했는데, 그 어부지를 누가 넣는다? 한국이 넣는다.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것만 갖고 내가 주장하면은 뭔가 좀 순진한 건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삼성이라든가 삼성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또는 하나라든가 다 포함이지만, 이 한국의 기업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요, 윤석열만 하더라도 막 무슨 우리 재벌 회장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포장마차에 술 먹이고 하면서 무슨 동네 건달들 하듯이 그따구 집에 가고 다시는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미국 협상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따라 이렇게 거느리고 간 거 아니니까, 윤석열처럼 거느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은 모시고 간 거죠. 가서 앞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조야하고 우리 조야가 이 협상할 때도 거기 다 이종이랑 다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의 이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태까지 미국의 어떤 그런 이 시달리 구박을 받았는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구박을 받다고 해서 뭘 알았냐면은, 이것이 제주는 고민이 없고 미국이 여태 뒤에서 생기고 있었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허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삼성의 반도체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끊어버리면 미국은 내일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만 몰랐던 거죠. 물론 우리 한국도 대부분 몰랐죠. 특히 한국의 승리 4대주의 얼간이들은 그런 것을 꾸리도 몰랐죠. 근데 삼성 이종이가 모르잖아요. 본인의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힘쓰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삼성은 지금 반도체 값을 올렸잖아요. 오히려 관세 올리겠다는데 그냥 또 이쪽 올렸어요. 올리면 관세까지 올리면 더 올라가고 있죠. 근데 거기서 제일 피해보는 것은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미국이 오히려 더 뭡니까? IT 산업들. 이런 것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쓰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또는 하나, 조선도 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지금 세 개만 예를 들었는데, 미국에 22곳이랍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은데, 조지아에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거꾸로, 조지아에서 당했다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거예요. 핑계가 없었는데 핑계를 준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인건비도 비싸고 조금 어렵잖아요. 이익을 내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렇게 관세, 전쟁 같은 거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막 수없이 어떻게 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노예 사냥하니까, 이거였구나. 딱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막 받아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자동차도 모스크바 쪽에 이미 있던 것이니까, 그쪽에 가고 전부 다 지금 막 제3국에다가 막 뭡니까? 카나다, 멕시코 바로 미국 옆에다도 말할 것도 없고, 막 저기 한 거예요. 이 외부로 번지고,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이 신규 채용도 늘려가지고서 6만 명을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만 하더라도. 단지도 말할 것도 없고. 국내 투자하고. 왜냐면 이제 미국은 이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서서히 이제 투자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트럼프 임기 길어야 3년, 내후년 중간선거까지는 2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냥 버리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국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업이 미국의 목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팍스 코리아나의 징조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은 탄핵이고 IMF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보이카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주 밑장거린 겁니다. 그래, 내 목에다 칼 겨누겠다고 못해. 내가 내 모가지를 날리는 것 때문에도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맞죠? 우리 IMF를 떠나간다 하면은 미국 아니라 미국 할배라도 밟아버리죠. 놔둡니까? 나는 반미가 아니라 승리예요, 승리. 미국을 이기는 거예요. 반미 할 것도 없어요. 반미 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조시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일제 침략보다도 더 안 나갈 방법인데 우리가 두고 본다고요? 그 옛날에 미국이니까 용서한다고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오래된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에요. 미군 철수하라고요. 예. 미군 철수, 그 미군 가지고 삐뚤게 하려는 그 용도로 썼던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우스갯이야기로 뭐 텐트 땅을 팔라고요? 트럼프 그 또라이 아닙니까? 그걸 땅을 팔아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가지고 거기다 뭐 호텔 짓는 것이 아니라 미군 군대를 주둔하는데 그 땅을 파라고요? 그렇게 멍청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것은 그게 무슨 뭐 카나다가 무슨 52번째 주로 들어오라느니 뭐 파나마 오라는 미국 거라더니 그린란드를 뭐 미국으로 돌려달라는 했던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우방이 아니라 원수죠. 절대로. 그래서 앞으로 순미 4대주의자들은 절대로 나는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그에서 지내야 되고, 이제는 친미도 친미 나름이에요. 반한 친미, 그러니까 한국에 반대하는 친미라면 그건 다 내국노고 간첩입니다.